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의 양승영입니다. 한국인만큼 쌈을 즐기는 민족이 또 있을까요? 고기는 물론이고 횟집에 가서도 쌈을 싸먹고 심지어 쌈이 주인공인 쌈밥 전문점도 많습니다. 이 쌈 채소의 대표 주자로 상추를 꼽을 수 있는데요. 최고의 상추, 감동이 있는 상추를 위해 인생을 건 농부가 있습니다. 자리 잡는 데만 좋게 10년은 걸린다는 유기농업을 뚝심 있게 이뤄내 유기농업의 교과서로 불리는 프로 농사꾼이자 대한민국 농업의 무수한 제초를 만들어가고 있는 열정 가득한 상추 CEO, 장안농장의 류근모 대표 모셨습니다. 예, 오늘 스튜디오에는 유기농 쌈채를 주로 생산하는 장안농장의 류근모 대표님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대표님 앞에는 화려한 수식어가 많이 붙는데요. 우선 상추로 100억대 매출을 올리는 상추 CEO, 그리고 농업인 최초로 금탑 산업훈장 서훈자, 농업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대산농촌문화상 수상자, 그리고 장안농장의 대표 농부, 이런 여러 타이틀이 있는데 어떤 타이틀을 가장 좋아하시는가요? 저는 농업에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본 사람, 그 말을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우리 대표님의 이력을 보면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평소 그 농장 자랑을 부탁하면은요, 우리 농장이 북극곰을 살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축과 축산의 차이거든요. 예. 축산을 하면 우리가 키우는 소와 돼지가 응가하고 쉬한 것은 산업 폐기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축을 키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소를 키우고 또 닭을 키워서 얘네가 쉬하고 응가한 걸 가지고 퇴비를 만드니까 또 채식 뷔페 유기농 식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잔반까지도 닭하고 소가 다 먹습니다. 버리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피만 입으면서 북극곰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계란을 하나 사 드시는 게 북극곰 살리는 데는 훨씬 더 빠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태 순환 농법을 하기 때문에 환경에 친화적인 그런 생산을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런 마음으로 갖고 오신 농장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농장은 저희 8대조 할아버지가 조선 철종 때 1851년 3월 17일 날 과채 재배법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9대고 제 아들이 이제 10대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대단한 집안이시네요. 네,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러한 이제 농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북 충주에 있는데요. 연 한 8만에서 10만 명 가까이 저희 농장을 방문해 주시고요. 저희 식당에도 월 한 4천 명 이상이 오셔서 식사를 해 보시고 이러는 식당인데 저희 농장 안에는 뭐 화려한 시설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제가 할 줄을 모르고 그렇지만 농업을 하는 분들이 배워야 될 모든 것은 그 안에 다 있다. 이러한 농장을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주로 어떤 것을 생산을 하시는가요? 상추와 쌈채소를 비롯해서 늘 100가지 이상의 채소를 저희 식당과 저희 거래처들에게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요즘은 이제 양배추를 좀 많이 심고 있고요. 또 매일 채소를 먹는 닭이라는 브랜드를 제가 만들었는데 그 유정란을 하루에 한 900개 정도 생산하고 있고 닭을 키우고 있고 퇴비를 만들고 있고 이제 그러한 일이 뭐 거의 톱니바퀴처럼 매일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네. 농업의 전후방 산업이 전부 다 거기에 있는 그런 거죠.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까지.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농사를 대대로 지어오셨는데 참 좋아서 농사를 짓는 처음 시작하신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제가 서울에서 이제 꽃 농장을 했었거든요. 꽃 농장을 하다가 IMF 때 이제
뭐 제가 또 경영을 하던 사람은 아니고 어차피 꽃도 이제 농업의 한 분야인데 하다가 조경까지 좀 손을 대서 어업을 많이 받았어요. 그 어업을 많이 그 당시에는 어음이 많았던 시기인데 그게 뭐 써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좀 잘못돼 가지고 완전히 이제 뭐 절단 났죠. 그래갖고 이제 시골로 귀농 아닌 귀농을 하게 돼서 이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떠밀리다 해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그렇죠. 가셔서 다시 그 농사를 지었는데 처음에는 어떤 심정이었던가요? 그 귀농을 하시게 될 때. 참 어떻게 그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설 책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정말 어디 전화를 해서 돈을 10,000원을 빌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뉴스 같은데 보면은 그 어떤 사람들이 뭐 극단적인 선택을 뭐 쌀이 없어서 뭐 그런 선택을 했다 이런 걸 보면 저는 그 이해가 돼요. 아무데도 전화를 할 데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 처하면. 과거에 알고 지냈던 모든 것들과 단절된다는 게 딱 와닿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 재기를 위해서 참 많은 참 노력을 하셨을 것 같고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연 100억대 매출을 올리는 상추 CEO 이런 타이틀인데 자, 처음에 왜 상추를 선택을 하셨는지요? 우선 자본이 없었어요.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몸만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만 하면 할 일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 번에 일확천금을 하는 그런 걸 찾고 일을 조금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걸 찾으면 어렵지만 열심히 해서 내 품삯이라도 나오는 그러한 일을 찾는다고 하면 저는 뭐 아직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유기농 상추 그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귀했을 것 같습니다. 유기농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셨을 때는 그것이 어떤 전략이었습니까? 뭐 차별화 전략이든지 뭐 그런 것이었던가요? 아니면 어떤 소신이었던가요? 뭐 어떤 계기로 유기농을 선택하셨는지요? 제가 시작할 때에는 유기농 표시라는 게 지금처럼 인증 스티커가 붙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어떤 체계적으로다가 이론이 접목되어 있는 시기도 아니었었고 막 그 시작되는 시기였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가락동 시장 조사를 많이 가보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그 농사를 짓는 분들 비료를 사용하고 농약을 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을 내가 경쟁으로 이길 수는 없겠다. 그리고 또 저렇게 대단위로 해야지 수익이 나겠는데 이 또 우리 농장 특성상 대단위로 할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럼 앞으로 이 쌈채소가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오래 갈 건가 안 갈 건가 시장 조사를 거의 한 3년 가까이 했죠. 하고 나서 이게 내 대에서는 이게 옳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고 그때부터 그 전에 시작하면서부터 아예 비료를 주고 농약을 치는 것은 아예 하질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유기농 생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처음에 선택을 하셨을 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농업은 늘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즐겨 읽는 편인데 그 기문의 그 책들을 보면 그 어느 책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이 밥을 먹어 갖고 왔지만 오늘 한 끼 굶는 데 있어서 전에 아무리 많이 먹은 것도 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그게 딱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농사도 아무리 많이 해도 과거에 많이 한 것도 오늘 할 일 앞에서는 옛날 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옛날에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편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노동의 강도는 똑같지 요령만 조금 더 늘 뿐이지 결코 뭐 일이 쉬워지거나 이건 없습니다. 해보면. 그 유기농 쌈채를 생산한 농장은 아마 뭐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은데요. 장안 농장만의 차별화 포인트가 있을까요? 있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 농장은 일단 평수가 한 10만 평이 더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3대 3의 원칙을 지킵니다. 30%는 생산, 30%는 준비, 30%는 휴식. 땅에게도 반드시 휴식을 주죠. 또
올해 여기에 상추를 심었으면 내년엔 였다가 양배추를 심는다든지 그다음에 콩을 심는다든지 윤작을 반드시 하고 있고요. 예. 또 저희 농장에 있는 작물들과 동물들도 좀 많이 차별화가 되는데요. 예. 아마 클래식 음악을 가장 많이 듣는 그 저희 작물들이 될 거예요. 예. 아침 5시 반부터 그 FM 클래식을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라디오 진공관 라디오로 틀을 때도 있고요. 예. 또 뭐 고급 스피커 뭐 알텍이라든지 마란츠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틀어주는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닭들도 좀 유정란이 좀 안정이 되는 것 같고요. 작물들도 좀 좋아하는 것 같고요. 일단 그런 것보다 그 음악을 틀 수 있으려고 하면 마음가짐이 일단 잡혀져야 되고요. 그 음악을 틀자면 또 음악을 틀고 나면 거기에 딱 맞는 청소도 되고 정리정돈도 돼야지 이걸 틀 수 있죠. 그 주변 게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음악만 튼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저희 농장에는 저만의 그 영양제를 주로 만들어서 많이 뿌립니다. 예, 저희는 그 소와 닭을 그 키워가지고 생태순환 농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퇴비를 만드는 농부가 거의 1%가 안 됩니다. 그렇고 또 소하고 닭을 키우는 농부가 거의 없죠. 그 닭이 응가하고 쉬한 걸 갖고 그 퇴비를 만들고 소가 응가한 거 쉬한 걸 가지고 만들고 1년에 우두칩만 저희가 500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어지간한 퇴비 공장 수준으로다가 퇴비를 생산한다 이렇게 그 자체적으로 다 수확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 그것을 소하고 닭한테 바닥에 깔아가지고 외부에 오염되는 게 없습니다. 얘네가 쉬하고 응가한 걸 그대로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모아뒀다가 밭에 충분히 그 유기농 퇴비를 넣습니다. 그 작업도 굉장히 그 품이 많이 들어가는 노동일 텐데요. 그 작업일 텐데요. 그렇죠. 보통 농가에서는 그 노동력이 감당이 안 돼서 못하는.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제가 울기도 많이 하죠. 왜 많이 우느냐 하면 저도 그냥 퇴비 20kg, 15kg짜리 사서 뿌리고 한 50포, 100포 사서 뿌리고 농사를 지으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정말 애써갖고 이거 퇴비를 만들어서 상추를 생산하는 것을 시중 가격보다 더 많이 주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는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해온 농사법을 내가 하듯이 내 자식 때에도 하고 누군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게 저라서 저도 슬플 때가 많습니다. 결국은 그 정성과 마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요인이겠네요. 그 농장의 가축들이 유기농 채소를 매일 이제 먹고 자란다. 그런 부분도 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사하는 분들이 우리 농장을 견학 와서 저놈이 좋은 말로 해서 저놈이 하는 게 옳아. 그렇지만 나는 못해. 하루도 1시간도 쉴 시간이 없거든요. 힘이 많이 드니까요. 이게 그 우리가 먹는 소가 그 파란 그 상추 이파리나 양배추 이파리나 풀을 매일 5톤 이상의 그 유기농 파찌 채소를 소들과 닭들과 얘네가 양껏 먹습니다. 일반 소비자나 아마 다른 이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궁금해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힘들게 노동도 많이 들고 힘도 드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보상이 되는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나라 어떤 농부도 자기가 수고한 그런 게 경제적으로 다 보상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유기농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농업 쪽에서는 그래도 좀 제가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하는 저지만 그게 결코 경제적으로다가 안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오셔서 장안농장은 유기농의 교과서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는데 그 농장을 운영하는데 특별한 뭐 원칙이나 법칙 뭐 이런 것이 있는가요? 제가 그 1년에 저희 그 농업 회사에서 지금까지 한 500억 이상의 유기농 산물을 팔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뭐 잘난 체를 하니까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 얘기는 안 해요. 25년이 됐어도 저놈이 가짜 판다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또 제가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하는 거지
이걸 내가 뭐 돈을 좀 더 벌어보겠다, 어떻겠다. 예. 저는 내가 살아서 내가 내 자식이 지금 같이 농사를 짓고 있지만 내가 할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생태순환농법을 지속해서 나갈 거고 예. 이게 결국에는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전 세계에서 농법이요? 예, 예. 전 세계에서 생태순환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이러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우리를 너무 정말 가치를 모르고 있는, 전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10대째 아드님은 예,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런 철학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을 하는 편인가요? 전 농사를 하지 말라 그랬죠. 역시 우리 엄마도 저에게 예. 너 면석이가 되라 그러시거든요. 너 면석이 되라.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뭐 농사를 하게 되고 또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했던 이게 정말 소중한 거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서 제가 이 길을 들어섰는데 저도 제 아들에게 그랬죠. 하지 말아라. 예. 힘들어서요? 네, 농업 외에서 농업을 하면 더 쉽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데 얘가 또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더니 또 농산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또 채소학과에서 졸업을 해서 와서 지금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안쓰럽죠. 뭐 새벽에 저보다 더 일찍 나오니까 얘는 한 5시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내가 봐서 너는 앞으로 한 80년을 해야 되니까 지금 천천히 나와라. 그래도 뭐 말 안 듣습니다. 이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는 이 대화가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하는 그 농업 철학은 그 지지를 하고 따라주는 그런 편. 저도 옳다고 보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아주 적극적으로 하려고 저도 애를 쓰고 있죠. 자, 우리 이제 최고의 채소를 키워내는 이제 장안 농장인데 그 역시 이제 판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어렵게 유기농을 생산을 해도 가격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장안 농장은 어땠습니까? 저희도 다 똑같았어요. 제가 판로를 첫 번부터 열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 아버지가 해줄 수도 없고요. 이건 뭐 농림부에서 해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렇죠.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판로를 사람들이 그냥 뭐 1년에 100억 이렇게 할 동안에 쉽게 이렇게 한 줄 아는데 저녁 7시에 나와가지고 이 서울을 올라와서 가락동 둘러보고요. 옥수동으로 해서 저기 연희동으로 해서 구파발로 해서 부천으로 해서 영통으로 해서 수원으로 해서 집에 오면 아침 7시였어요. 이것을 3년을 했어요. 어떤 데는 집에 왔는데 잠을 자는데 차 브레이크를 막 밟아요. 그러면 한참 생각을 해봐. 이게 꿈인가? 지금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 건가? 이거 내가 지금 집에서 잠을 자는구나. 이 생각이 들면 이제 더 자고. 이 생활을 한 3년 가까이 했죠. 그리고 아파트 분여회, 판매, 뭐 모든 판매하는데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직접 다니면서 직접. 그래갖고 판로를 개척했죠. 그냥 하루아침에 그 판로를 누가 딱 뚫어주거나 지금은 그때보다 판로가 아주 다양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할 당시만 해도 판로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늘 그 판로는 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귀농하는 사람들이 또 제일 듣고 싶어하는 강의 1위가 제 강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를 해요. 귀농하거나 또 제 아들에게 하는 얘기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경중완급 이걸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어라. 빨리 해야 될 게 있고 늦게 해야 될 게 있고 또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순서를 네가 정해서 해야 된다. 근데 농사에 제일 중요한 것은 판로다. 어디다 팔 건가를 정하고 그다음에 작물을 정하고 그다음에 영농 기법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가요. 농사를 지어놓고 어디다 팔까? 판로가 없어요 이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장안 농장 쌈채 브랜드를 알리는데 한 3년 정도 걸렸어요. 3년이 뭡니까? 뭐 지금도 제가 일기를 20년 넘게 매일 귀농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귀농일기를, 영농일기를 공개적으로 제가 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300만 화소짜리를 50만 원 주고 샀어요. 아주 이따만한 거를. 그때 그 사진을 찍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요. 천리안 시절부터 일기를 썼죠. 그때 이미 그 택배 판매를 했고요.
그때 이미 택배라는 말이 없었죠. 우체국 소포로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 사 먹겠냐.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도 제가 처음 만든 사람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양배추즙도 우리나라에서 제가 처음 만든 거예요. 지금 시중에 나와보면 양배추즙 90%에 브로콜리 10%, 뭐 이 레시피 다 제가 한 거예요. 다 자기들이 지금 원조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하고 나서 10년 후에 6차 산업이란 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군요. 내가 농부도 세 종류를 나눠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생산하는 농부가 있고 판매하는 농부가 있고 소비하는 농부가 있다. 농부는 삼농부가 있다. 요새 도시농부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예. 브로콜리를 뭐 그 공산품처럼 표준화해서 판매를 한 것도 이제 우리 대표님 아이디어라고요. 그거는 그렇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 브로콜리를 판매하는 방법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주로 생산, 가공, 유통, 판매까지 아우르는 사람은 이 얘기를 하면 아는데 한 부분에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브로콜리가 그 교수님 보시면 알지만 어떤 데 가면 이렇게 아주 애 머리통만하게 큰 게 있고요. 또 이 브로콜리 이걸 화래라고 하거든요. 이 화래가 있는데 이 줄거리가 막 20cm까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로콜리는 200g에 이게 8cm짜리예요. 이 대궁이. 근데 브로콜리를 무게로 팔거든요. 그러면 200g에 8cm짜리 브로콜리가 A급 상품이라고 보면 이만하거나 대궁이 이렇게 20cm가 나온다거나 이런 것은 정품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정품이 아닌데 A, B, C를 다 섞어서 싸게 팔면 이게 싼 가격인가? 이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브로콜리를 이제 어느 순간 파는데 이 브로콜리를 다 이걸 저울에 다 넣은 거예요. 300g에 얼마, 400g에 얼마. 이렇게 줄을 쓰게 되는 거예요. 대형 한점에 갔더니 그래서 야 이거 이래 갖고는 이거 뭐가 판매가 되겠나.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간부들하고 이걸 그 가장 좋아하는 그램수가 200g이니까 200g 표준을 만들자 그랬더니 그 브로콜리 표준 만든 데가 없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그거 뭐하러 새로운 일을 합니까? 그래서 이거 엄청 대형 할인점에서 좋아할 거다 이걸 만들면 집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거 그 대궁에서 잘라져 나가는 노스는 어떡할 거며 브로콜리 줄기가 떨어져 나가는 건 어떡합니까? 그거는 떨어져 나가는 건 따로 모아서 어차피 브로콜리 사가지고 가서 이거를 다 잘라서 먹을 건데 이것은 그냥 뭐 알뜰한 뭐 이렇게 상품을 붙여서 하나 만들면 되지 않겠냐. 그래 했더니 지금 전 그 판매점 가보면 다 그렇게 돼 있죠. 이제 거의. 그 방법을 하든지 A, B, C를 다 섞어서 우리 싸게 팝니다. 이렇게 소비자에게 알리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아이디어가 샘솟는 것이 그 관심과 항상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죠. 사랑하면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참, 그 진리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도전 정신 때문인지 그 참 최초 이런 타이틀이 많은데 뭐 국내 최초 기록만 100개가 넘게 있다고요. 맞습니다. 많은 이유가 이게 제가 그냥 생각난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책을 읽습니다. 지금도 돌 강의 같은 그런 54강 강의 같은 것은 거의 한 5번 이상 다 들었고요. 요즘은 도자기에 빠져갖고 모든 강의를 듣고 있고 저는 운전을 해서 어디를 가면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가면 너무 즐겁습니다. 강의 한 3개 들으면 목적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가도 가까운 느낌이 들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농업 쪽에다가 응용을 하고 나니까 너무 이제 그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농사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책 읽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면 아이디어가 저절로 생기네요. 그렇군요. 자, 도전하는 농부 또 공부하는 농부로 이제 농장을 키워내서 20년째 100명이 넘는 직원들의 어떤 월급을 주고 계신데 그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분홍이 되기도 참 어렵지만 고용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농업 분야에서는 참 쉽지 않은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훌륭한 경영자나 대표는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지금 요새 추세는
일을 조금 시키고 봉급을 많이 주는 대표가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을 하고 봉급을 제때 주고 적당히만 줄 수 있는 사장만 돼도 좋겠어요. 그런데 해보면 농산물이 돈이 크게 남는 분야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정말 보람을 가지고 하는 게 농업인데 지금 추세는 완전히 뭐 일을 조금 시키고 달력에 빨간 날 다 놀고 봉급 많이 주고 이거 이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지금에서는 이렇게 농업을 경영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시기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저는 뭐 경작을 전공을 해서 그 생산 과정이나 이런 건 이제 직접 경험을 못 해봤지만 그 회계라든지 경영 상태를 이렇게 보면은 점점 농업이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도 그래도 그 많은 그 농장을 오랫동안 유지를 하시면서 고용을 유지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농업계도 끊임없이 놀라운 이야기거리를 이제 제공하고 계시는데요. 그 2014년에는 쌈 채소를 주 메뉴로 하는 식당을 여셨다고요. 예. 예. 그건 어떻게 또 열게 되신가요? 제가 내 사업의 마지막은 아마 식당을 하는 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우리 농장 안에 우리 아버지가 지으신 작은 교회가 50평짜리가 있는데 그 교회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유기농 호텔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래서 건축가 안도다다오 공부를 한 13년 동안 했습니다. 해서 또 건축 책에 관한 걸 또 엄청나게 많이 봤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그러한 시설들이 우리 농장 안에 들어오게 될 건데 자신하건대 세계적인 건축을 제가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도다다오는 내가 능가할 자신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식당을 왜 하게 되냐 하면 이 지구상에서 모든 채소를 다 풀을 뜯어먹는 건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염소가 고사리 안 먹습니다. 쌀이버섯도 안 먹어요. 염소소가 버섯 이거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에서 나는 모든 풀을 다 뜯어 먹어요. 다 못 먹으면 이걸 또 삶아갖고 무쳐가지고 나베 뒀다가 묵나물로 먹습니다. 이게 외국 뭐 인디안이나 뭐 잉카나 뭐 어디 가봐도 30가지 내외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 먹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00가지 먹는 채소를 먹는 식당을 지구상에 하나쯤은 있어야 되겠다. 이 한국에 이런 식당 하나 없어도 되겠냐. 그래갖고 제 농장에다가 100가지를 샐러드까지 포함해서 100가지 먹는 식당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놈아가 돈을 벌었다고 하더니 이 산골에 충주 시내까지도 40분 걸립니다. 저희 농장이. 40분이나 걸리는 저기에 소주도 안 팔고 고기도 안 팔고 저 어떤 놈이 와서 먹겠냐 저걸.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이상한 놈이지만 우리나라에 나보다 더 이상한 놈들이 많아서 오게 될 거다. 아마 영국 여왕이나 미국 대통령이나 저 중국, 일본 수상들이 한국에 오면 여기서 반드시 밥을 먹고 갈 거고 한국 농부를 대신해서 나한테 깍듯이 90도로 인사를 하고 가는 식당이 될 거다. 그랬더니 미친놈이다 나보고. 근데 지금 한 달에 한 4,000명씩 오십니다. 그리고 손님 중에 한 70%는 저한테 깍듯이 인사를 합니다. 이런 식당을 만들어 주셔갖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 식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참 이상하지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 유기농 채식하면 이제 건강에는 좋지만 맛은 뭐 이런 별로 이런 인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식당을 만드는데 제가 주안점을 둔 게 그겁니다. 음식은 본질이 맛있어야 됩니다. 이유를 떠나서. 근데 저희 식당이 액젓도 사용하지 않고요. MSG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맛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 주안점을 둔 건 그거였어요. 식당은 이유 없이 맛있어야 된다. 건강하고 안전한 것을 하더라도 맛있어야 된다. 제가 그 식당에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자꾸 최면을 겁니다. 나는 농업으로 비겁하게 돈을 지금까지 벌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겁하게 벌려고 하면 거기에서 지금 식당에 50배의 돈을 벌 방법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난 이건 누군가 안 하니까 안 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또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식당에 밥이나 이 식사를 해 보시면 이거 정말 맛있다. 아, 예, 맛있군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 그래서 오죽하면 이 식당에 오시는 분의 한 7, 80%가 카운터에 와서 이런 식당을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하겠어요. 그렇군요. 예. 제가 재직하고 있는 그 고려대학교가 이제 덕소에 11만 평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게 농장장을 한 몇 년 했는데 예. 그 직원을 생각할 때 지금 100명, 그 10만 평에 100명 직원이 제가 이해가 잘 안 갔었는데 그걸 이제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00명을 하려니까 돈을 벌 수가 없겠네요. 그 기본적으로 농사를. 기본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유지를 하고 계시고 예. 철학과 사명감으로 예.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 그 유기농 쌈채가 원래 맛있는가요? 뭐 다른 비법이 또 있는 건 아닙니까? 저희 그 식당의 이름이 10명의 농부입니다. 근데 10명의 농부가 제가 대표 농부이긴 하지만 예. 제주도의 농부, 강원도의 농부, 충주, 또 저기 펀치볼, 또 대관령, 괴산, 저 전라도 보성, 전국의 그 대표적인 농부들을 제가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 농부들은 어떻게 찾았냐 하면 품목별로 우리나라의 1등인 분들을 제가 가서 설득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 쌀은 그럼 누가 우리나라 유기농 하는 분들은 압니다. 우리나라 쌀 중에 누구께 제일 그래도 브랜드가 있고 맛이 있냐? 그 강대인 쌀이다. 강대인 그럼 그 쌀을 우리 10명의 농부에 들어오십시오. 그 강대인 쌀 그 비싼 쌀을 갖고 우리 식당에 썼습니다. 강대인 유기농 쌀을 식당에서 돈 받고 밥을 해는 식당이 있을까요? 한 군데도 없을걸요. 그렇게 또 그 콩은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잘하냐? 봉화의 홍문표 대표가 제일 농사 잘 짓습니다. 그 유기농 콩을 갖다가 오늘 갈아가지고 오늘 만든 두부와 순두부예요. 이게 맛이 없을 리가 없죠. 예. 그럼 쌈장은 어떻게 했냐? 제가 식당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충주시하고 같이 우리 회사에서 1,000만 원의 상금을 냈어요. 예. 그 내서 제1회 대한민국 쌈장 선수권 대회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막 주변에서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1,000만 원이 우리가 상주 받아서 1,000만 원이 이게 무슨 이런 대회를 우리가 왜 여냐? 예. 왜 여냐? 이 1,000만 원이 나중에 100억의 가치가 될 거다. 너희들은 이게 10억의 가치도 안 된다고 보이지만 난 100억의 가치도 더 될 거다. 이 대한민국에서 있는 모든 식당에서 쌈장을 다 쓰고 있는데 공식 대회에서 1등한 쌈장 쓰는 데가 어디냐? 우리는 공식 대회에서 1등한 쌈장이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드셔보시고 나서 맛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대회를 여니까 야, 그 1등과 10등이 뭐 어떻게 구별해내냐? 사람 맛은 다 똑같습니다. 딱 심사위원들을 10명을 구성해서 딱 했더니요. 90%가 다 이게 제일 맛있다 이렇게 돼요. 그게 예, 표준화가 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도. 예. 그래서 그 쌈장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브로콜리 우리나라 최고를 쓰고 있고요. 저희 식당의 식재료의 95%가 다 유기농입니다. 이러한 식재료를 써가지고는 타산을 맞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규칙 중에 하나가 밥을 남기거나 반찬을 남기면 카운터 옆에 서 있으면 내가 모시고 가서 충주댐에 가서 같이 빠져 죽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기는 걸 아예 못하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 빠져 죽은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참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 남다른 그 발상 참 여전히 그 참 반짝반짝하는 그런 발상이 참 부럽기도 하고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이제 장안 농장에 그 식당과 교회와 여기는 호텔을 짓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식당과 교회는 뭐 이해가 되는데 유기농 호텔은 또 어떤 개념인가요? 독일과 유럽에는 유기농 호텔이 200군데가 넘어요. 아 그렇습니까? 동양에 유기농 호텔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기농 식당이 없으니까 유기농 호텔이 안 되는 거예요. 식당이 반드시 유기농 식당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이불이나 뭐 면이나 이런 게 커튼이나 전부 유기농 유기 섬유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화장품이나 비누나 이것도 유기농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느 정도의 돈만 있으면 이런 거를 너무너무 막 하고 싶은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정부 지원 받아내는 걸 제일 못합니다. 난 그런 거 정말 할 줄 모릅니다. 어디 나서는 것도 싫어하고요. 예. 제가 무슨 단체장 맡은 것도 없죠. 제 주변 머리로 이 성격으로 뭘 맡아서 뭘 하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제 명함 봐도 전국 회장 맡은 거 아무것도 없죠. 예. 누가 뭐 시켜주겠어요. 예. 뭐 이런 뭐 제모 사는 사람을 그러니까 뭐 안 하겠다. 예. 그러니까 내가 그 너무 많이 불러내는 거예요 한때는. 그래서
강사료도 우리나라에서 내가 아마 제일 비싼 강사료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겠습니다. 예, 시간당 200원 안 주면 안 갔습니다. 근데 많이 불러내요, 그래도. 그래서 안 가겠다. 왜 안 가냐? 나는 강사를 먹고 살 사람이 아니다. 난 농부지.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농부란 걸 자꾸 까먹게 되는 거예요. 나가면 선생님 소리 하지요. 뭐 밥 사주지요. 나도 뭐 그 소하고 닭하고 하우스에서 그 흙 만지는 게 그것보다 나가서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언론도 자꾸 내가 뭐 정치 안 할 건데 더 유명해서 뭐 하겠냐. 유명할 만치 해봤는데 그래서 안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농장으로 이제 자꾸 이제 내가 들어오게 되죠. 농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이 정말 보람 있는 일이구나. 이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도 꼭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농장에 오는 분들에게는 강의를 거의 무료로 다 해줍니다. 외부에 나가면 내가 돈을 많이 받지만 나가지도 지금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농장 자체가 지금은 어떤 교육장이 이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호텔은 하고 싶은데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니까 유군모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군모가 하니까 유군모도 신세가 고달픈 거예요. 내가 왜 꼭 그게 나라야 돼요. 나 아니래도 돈 많이 버는 농업 회사들 많이 있거든요. 정말 누구라고 얘기 못해도 대기업들도 많잖아요. 농업 쪽에.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게 정말 이 사회 환원 사업으로 해야 될 건데 안 하는 거예요. 책에도 썼어요. 이게 농업에 대해 쓴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예, 어떤 책인가요? 소개를 좀. 예, 제 상주 CEO라는 제 책이요. 거의 30세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책인데 그런데 여기에도 썼어요. 좀 서민들도 좋은 식재료로 밥을 먹고 건강해야지 이 사회도 건강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거 내 식당 해갖고 돈 안 벌립니다, 이게. 안 벌리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명감 이거는 투철한데 그 연장선 상에서 유기농 호텔을 꼭 해야 되겠다. 내가 객실 12개짜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정말 3명 이상 와도 안 되고 술을 먹어도 안 되고 돈도 당신이 감동받은 것만큼 돈을 내고 당신 자신에게 휴식을 주는 호텔이 될 거다. 최고로 대접을 해주는 대신에 그걸 내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너다운 생각을 한다만 미친 짓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하시는 식당 10명의 농부 그 매장은 몇 개가 있는가요? 그걸 이제 전국 가맹점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해놨다가 내가 이 사업을 지금 또 시작하면 70살이 넘어서까지도 죽어라고 일만 하겠구나. 그래 안 하려고 5년을 내가 미뤘어요. 미뤘는데 그 정신과 이시영 박사가 전국 유기농 하는 데를 다 다녀보고 나서 제가 퇴비를 만들고 식당을 하고 이걸 보고 당신이 정말 올바르게 하는 것 같다. 내가 암도 치료하고 이러한 의사지만 내가 유기농 농부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좋습니다. 그때 왜 유기농 농부가 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암이나 뭐 이런 중한 병에 들어가는 약은 이걸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치료하는 약으로 알았어요. 이거는 더 악화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약인데 이게 MSG가 들어가고 화학약품이 들어간 걸 먹으면 이 약이 막아주는 역할을 못 한대요. 그래서 반드시 유기농을 먹어야지 된다는 걸 이제 깨우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농 보급 사업에 자기가 남은 평생을 바치겠다 이렇게 하셔갖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거라면 저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들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런 식당을 아주 부자들이 먹는 식당이 아니고 서민들이 먹고 건강을 챙기는 식당을 조그마한 식당을 좀 만듭시다. 그래갖고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쯤에는 정말 서민들도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하는 식당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또 이시영 박사님이 유기농 대학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좋습니다. 그래갖고 유기농이 왜 필요한지 또 유기농에 대한 강사진도 뭐 병원 의사분들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저명한 분들이 거의 강의를 해주시기로 해서 올 안에 뭐 1기당 한 30명씩 그 유기농 대학 학생들을 모아서 강의를 하고 농사도 짓게 하고 농사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체인점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농사를 반드시 짓는 체인점주가 돼야지 농사를 모르면 안 됩니다. 좀 독특하죠? 그렇습니다. 유기농 식당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은 그 일반 우리 국민들도 유기농 식단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되고 또 유기농을 생산하는 생산자도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예, 그 참 좋은 그 취지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유기농을 생산하고 나는데 그 양배추를 그 한 밭에서 이렇게 생산을 하면요. 사람이 먹는 것은 50%도 안 됩니다. 그게. 거의 뭐 품질이 떨어져서 버리고 제때 수확 못해서 버리고 벌레가 먹어서 버리고 뭐 이게 또 소비자한테 가서 버리고 먹는 게 반 정도밖에 못 드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밭에서 양배추가 좀 규격보다 뭐 1kg짜리가 규격이면 600g짜리가 나왔다든지 오이가 너무 심하게 굽었다든지 당근이 너무 커졌다든지 이런 거가 나오면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저렴하게 우리 그 서민들이 식사를 하는 그런 식당을 제가 좀 그 식재료로 사용하면 그 유기농부들도 전국에 있는 유기농부들이 아마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식당 운영에 어떤 특별한 원칙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신가요? 본질은 맛있어야 되고 안전해야 돼요. 안전하고. 예. 다른 이야기는 할 게 없어요. 식사를 해 보시면 그건 알게 됩니다. 파격 행보마다 그 놀라운 성공, 그럼에도 농업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과 그 모습 때문일까요? 우리 대표님은 농업의 미래를 묻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러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농업에 미래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틀립니다. 그냥 건성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정말 내가 프로라는 생각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 농부에게는 미래가 더 밝아질 거고요. 저는 어느 시대 어느 때나 농업이 전반적으로 어렵다고는 하지만 누가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좋고 나쁘고는 본인이 하기 나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 공부를 해서 농업을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유급모와 같은 성공을 꿈꾸는 귀농하는 이들, 또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는 우리 청년 농부들,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저를 모델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그 성공을 꿈꾸고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그 농장에도 귀농을 하겠다고 와서 농업을 배우는 분들이 계셔요. 보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농부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유통을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귀농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정말 땀 흘리고 손에 각질이 실 정도로 농사를 지으면서 뭐를 해봐야지 그 전부 이제 귀농을 하고 농사를 한다고 왔는데 농사하는 것보다 컴퓨터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고 더 디자인을 더 생각하고 마케팅을 생각하고 이러한 농업으로 가면 가뜩이나 시골에 지금 그 나이 드신 우리 그 형님 같은 분들만 농사 짓고 있는 이 농업 현장에 젊은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전부 마케팅만 생각하고 기존에 농사 짓는 걸 파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농업을 한다고 하면 이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더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농사를 병행해서 농사를 알면서 귀농을 해서 판매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이걸 마케팅 위주로 한 농업의 귀농이라든지 또한 그런 쪽에 젊은이들이 접근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거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못하는 일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근본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한 뭐 마케팅이나 또 소비자한테 다가가는 그런 농업이 필요하다.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너무 그 재미있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네요. 자, 수많은 기록과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데도 여전히 그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고요. 우리 대표님의 꿈은 무엇인가요? 저는 제 자신에게 좀 당당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잘 주눅들지 않는 편입니다. 정치인을 만나든 누굴 만나든. 근데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 하면 저는 차를 한 20년 마셔갖고 왔어요. 명상도 하지만 기도도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농선일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농사를 하는 거와 기도를 하는 건 같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 농사를 안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저는 뭔가 2% 부족한 기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처럼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골에서 정말 농사를 짓고 어렵게 땀 흘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전 기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농사를 하는 거와 기도를 하는 건 정말 같다.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땀 흘리는 농사와 같이 결합하지 않는 기도는 저는 그건 아마 공허한 게 될 거다. 이런 걸 마음속에 갖고 있고요. 제가 좀 쉬어라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듣습니다. 저희 집안 식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렇게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서 내가 가서 밥을 한번 주면 소가 좋아하고 닭이 좋아하고 내가 좋은 농산물 생산해서 뭐 전부 파는 건 아니거든요. 친구한테 한번 줬는데 친구가 맛있게 먹고 이게 행복한 거지. 이게 몸을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는 게 이게 정말 행복한 거지. 이거 몸을 소중하게 아껴갖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되거든요. 난 근본이 농부인데 농부가 뭐가 뱀이 무서우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모기가 무서우면 어떻게 농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농부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두려움 없이 그냥 목표를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저는 내가 이제 더 하고 싶은 그 유기농 호텔이나 이게 되고 나면 저희 농장을 찾아오시거나 또 저희 전국에 체인점이 생기게 되면 그분들에게 정말 몸이 아픈 분들이 저렴하게 좋은 농산물을 양껏 먹을 수 있는 식당. 이건 아마 큰 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애초에 큰 돈을 벌겠다고 내가 해본 건 없으니까. 그건 누군가는 해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 서민들도 정말 좋은 농산물, 유기농산물로다가 저렴하게 밥을 먹는 이런 식당을 좀 만들어서 이게 정말 도를 하는 거고 기도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 신념대로 저는 저만 뭐 잘 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다가 제가 농사 짓는 이거 또 그 동물들 다 같이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거고 저는 중간 단계거든요. 내 아버지의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듯이 내 아들이 또 나한테 아버지라고 하듯이 내 아버지 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하는 게 나는 그 농업 우리 생태순환 농법이 정말 내가 이 몸을 바쳐서 해야 될 그 농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이 길을 계속 갈 겁니다. 오늘 그 참 남다른 독특한 그러나 훌륭한 농업인의 감동적인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원하시는 바 다 잘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농 상추로 100억대 매출을 올리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농부 CEO의 이야기는 주목받기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더욱 빛나는 것은 농업 현실에서 부딪히는 우수한 편견과 치열하게 싸우고 도전해 이뤄낸 혁신의 결과물이라는 것, 그리고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꿈을 꾸는 농업에 대한 애정과 진지함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운 한국 농업계에 희망을 쏘아 올리는 이러한 혁신과 성공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